자, 빈출 313페이지 보시면 (3번입니다) 313페이지 3번. 동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 장 넘겨보시고요. 핵심 빈출에 그 두 개 지문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찾았어요? 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자,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가진 사람인데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했다는 설명을 했어요. 법령을 오해해서 국가에다가 증여하지 않아도 될 토지인데 증여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잘못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증여를 해버렸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무원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자. 그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밑에 핵심 빈출 있죠.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X.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뭐예요?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동기. 그러면 매매 계약, 법률행위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토지를 매수한 게 내용이에요. 토지를 매수한 게 내용이고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뭐죠? 동기. 그래서 동기라는 게 결국 의도라고 했잖아요. 구별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시고 65페이지 보시고요. 65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요 부분 나오잖아요. 네. 칠판 보시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이다 그랬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인 경우와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중요한 부분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요 부분을 착오했다면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라면 어떤 경우인 거예요 이거? 사소한 경우죠? 네. 중요 부분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 착오를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했을 때 취소를 하겠다. 사소한 부분에 착오를 했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 부분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야 이거죠. 자, 그럼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입장에서 중요 부분 판단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요 부분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칠판 보세요. 표의자 플러스 일반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시각에서? 양쪽 다.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일 때 그때 중요 부분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기준은 몇 개 기준이다? 2개. 그래서 이걸 이중 기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례는 이중 기준으로 봅니다. 착오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제3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일 때. 그리고 중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면 착오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예요. 착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착오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정도가 중요 부분이에요. 착오해서 계약한 거예요. 착오 안 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중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면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요. 또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의 현황이다 그러면 현황이 뭐죠? 현황? 현재 상황. 토지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토지를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절반의 면적이 뭐였어요? 하천이었단 말이에요. 예? 측량을 해보니까. 이거는 차고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지만 일반인이 봐도 중요 부분일 거 아니겠어요? 요걸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해요. 경계에 관한 착오는 뭐냐면 경계점이 A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길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B 지점이었다. 경계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래요. 동일성에 착오를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같은 줄 알고 샀는데 같지 않았다. 다른 물건이었다 이거죠? 예? 예. 그럼 물건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옷을 샀는데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는데 신발이 왔다. 물건이 바뀌었죠? 이것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다. 그거를 다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채무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보증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정백기 교수님이 채무자라고 그러면 보증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일단 베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그거예요. 그런 건 중요 부분이겠다. 그죠? 그러면 책에 보면 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뭐 잔뜩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닌 거는 뭘까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이다. 이러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자, 시가는 뭔지 아시죠? 시세. 평당 1,000만 원인 줄 알고 샀는데 평당 800만 원이었다. 이런 것도 시세에 관한 착오죠. 이렇게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다. 두 번째,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토지의 면적. 그죠? 우리 스벅이 뭐라 그래? 스벅? 스타벅스. 요거는 알면서 지적 그러면 그쵸? 쓸데없는 것 말고. 그죠? 지적, 토지의 면적. 토지 면적에 대한 착오. 예컨대 1,0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00평이었다.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1,000평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00평밖에 안 돼요. 그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토지를 매수할 때 단지 면적만 보고 매수를 하나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사가지고 이 땅값이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위치도 중요해야 안 해요? 방향도 중요해야 안 해요? 개발 계획도 중요하고, 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는 거지, 딱 그게 1,000평이니까 내가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살 때도 단지 평당 얼마 해가지고 몇 평이다, 40평이다. 예를 들어 4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40평이 아니라 34평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본인이 그 아파트 가서 보고 방이 어떻게 되고 남향인지 3베이인지 4베이인지 보고 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군이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나중에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산 거지, 그게 꼭 40평이었기 때문에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적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같은 논리로 지분이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대지 지분이 부족하다. 아파트를 샀는데 그 땅의 지분이 예를 들어 10평에 해당하는 줄 알고 샀는데 8평밖에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요. 착오로 해서 거래를 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자, 예컨대 갑이 토지를 팔았고 을이 토지를 샀는데 여기에 가압류가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샀는데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의 등기예요. 가압류 없다고 생각하고 토지를 매수했더니 가압류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착오했죠? 그런데 그게 가압류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죠? 이런 경우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책에 보시면 중요 부분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65페이지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요 부분의 의미. 그래서 중요 부분, 기억,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면 의사표시로 달성하려고 한 법률 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니은과 디귿이에요. 즉, 니은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표의자가 착오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예요.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정도.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리을 보시면 특히 판례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밑에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착오의 모습입니다. 태양,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증여, 신용매매, 신용매매는 외상거래를 얘기합니다. 신용매매, 외상거래. 임차, 위임, 고용 등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겠죠. 넘겨보시고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하죠. 그다음 목적물의 수량, 가격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랬죠. 쭉 내려서 리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 착오 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칠판 보시고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요건, 내용의 중. 내용이 착오일 것,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과실이 없을 것. 누구에게? 착오자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근데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게 들어가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중자가 무슨 중이라고요?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면 그냥 과실 그러면 이건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가벼울 경자가 생략됐어요. 경과실. 경과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일단 운전할 수 있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잠깐 딴 생각해서 쿵 하고 박았어요. 그럼 뭐죠 그거? 경과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 딴 생각하느라고. 그죠? 근데 운전하면서 핸들을 안 잡아요. 핸들을 안 잡아요. 한 손에는 담배 피고 운전하면서 한 손은 핸드폰 보고 이러다가 사고를 했어요. 근데 핸들을 안 잡고 운전이 가능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해요. 그게 배가 나오니까 배로 이렇게 문제는 그러다가 사고 냈으면 이건 뭐죠?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 의무가 있죠. 법률상.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운전하니까. 그죠? 근데 그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7페이지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해요? 현저히 결여하는 것. 결여한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현저하게. 그래서 현저하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칠판 다시 보시고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중과실이 있다면 잘못을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헷갈려요, 이제. 그러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면서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잘못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취소할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공장 사건인데 공장 사건은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했어요. 공장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어요.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를 매수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장이라는 데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공장이잖아요. 소규모로 하려면 누가 공장을 해요. 재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기계 등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찍어내는 게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뭐 라면 만드는 공장 보면 어마무시한 기계가 그냥 막 돌아가면서 툭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라면이. 예? 그런 공장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려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설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 공장들이 다 이렇게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철강 같은 거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나사 만드는 사람 별의별 공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공장을 그 소유자가 따로 있고 거기를 임차해서 빌려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공장을 내가 임차했다. 빌려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갖춰 놓았다. 근데 그 공장은 상가 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의 공장을 빌려다가 계약을 해서 시설을 잔뜩 박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다수는 뭐예요? 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 대다수 토지를 아예 매수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건물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많은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갖다가 이 비싼 시설을 갖다가 잔뜩 들여다 놨는데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다수 공장은 이게 산다, 토지를. 그리고 직접 지어요. 아시겠죠?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나 이제 빌려서 쓰는 거예요, 공장을. 자,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런데 그 공장을 지으려고 따라서 토지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 가격도 비싸겠지만, 공장을 짓고, 거기다 시설 집어넣고, 기계 집어넣고, 이 하는 것 자체가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러면 토지를 매수했을 때 이 토지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아유, 뭐 떼어보는 거 그거야 우리가 공부하니까 아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떼어보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 등기나 떼면 몰라도. 그죠? 관할관청에 전화하면 돼요. 예? 구청에 전화해서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건축가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건축이 가능합니까? 라고 전화 한 통 하면 알려줘요. 친절하게. 그죠?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고 덮어놓고 토지를 산 거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근데 건축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너무 잘못시키니까. 이게 공장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은 경미한 과실이 있는 말하고도 같은 표현 아닐까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경과실은 중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 중과실이 있더라도 경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은 아니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과거에 과실 있는 차고자 취소할 수 할 수 뭐다?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없다. 과실 있는 차고자예요? 그러면 경과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경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중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중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중과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중과실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려청자 사건이에요. 고려청자를 판매하는 판매 상인의 말을 믿고 상점 주인이에요.
골동품이 진품이라고 오인하고서 고려청자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더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였는데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하지 않고 골동품 판매상의 말만 믿고 가짜를 진품으로 오인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골동품 어디서 많이 팔죠? 인사동. 가보셨어요, 인사동? 인사동. 그 광화문 옆에 어디예요? 종로 3가 5가 그 사이에 인사동 있잖아요. 종로 5가 쪽인가요? 네. 그 인사동 그 골동품 거리가 있어요. 그럼 골동품 많아요. 그럼 골동품 판매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골동품에 대한 조예가 있겠죠. 그 사람의 말을 믿고서 가짜를 진품으로 오인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미한 과실이 될 수는 있어도. 네?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산 이유가 뭘까요? 싸니까 싸다는 거예요. 싸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안 한다라는 문제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공장사건. 공장이 불났죠? 뭘 불이 나요? 불이 난 게 아니고. 고려청자 사건.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고려청자 사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에 해당하니까 중과실은 아니므로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중과실에 해당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취소할 자격이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인데 소위 창신상해 사건이라고 해요. 창신동. 서울에 있죠. 창신동. 창신상해 사건이에요. 갑이 이제 매도인인데 건물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위에 건물은 A 건물이라고 칭하고 6평짜리예요. 6평짜리. 그리고 아래 건물은 B 건물이라고 칭하고 얘는 12평짜리예요. 여기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6평짜리 건물이니까 6천만 원이 시세가 12평짜리 건물은 1억 2천이 되겠죠. 평당 1,000이니까. 근데 요 A 건물과 B 건물 사이가 불과 1.5m도 안 돼요. 요 사이가. 1.5m도 안 된다. 그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A 건물을 팔려고 중개사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거를 판다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거 팔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갑은 뭐를 지칭한 거예요? A 건물을 지칭한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갑은 A 건물, B 건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A 건물을 팔려고 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칭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개사가 잘못 알아듣고 B 건물로 알아듣은 거예요. 저거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안 하고 근처 가서 저거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한 거예요. 근데 갑은 제대로 얘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오인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에 파시게요? 그랬더니 8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A 건물을. 근데 공인중개사는 B 건물을 8천만 원에 판다라고 오인을 하고 바로 금매로구나. 그래서 바로 매수인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매수인도 어떤 건물이에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또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저거요 그런 거예요. 뭘 지칭했을까요? B 건물을 지칭한 거야. B 건물을. 그러니까 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B 건물이구나라고 또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 매도인은 어떤 거 팔려고 그랬고 A 건물 팔려고 했고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는 어떤 건물이라고 착오했어요? B 건물이라고 착오를 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착오해서. 그럼 누가 착오한 사람이죠? 그래서 A 건물을 얘는 팔겠다고 했는데 착오를 누가 했어요? 을이 했잖아요. 매수인이. 물론 중개사도 착오했고. 당사자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착오한 사람 누구다? 매수인. 그죠? 그럼 얘가 착오를 했으니까 얘는 A 건물을 8천만 원 주고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죠? 그럼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죠? 이 매매 계약이 일단은 성립이 됐는데
취소하고 싶은 사람 누구? 을이에요, 을. 그죠? 그럼 취소하고자 하는 얘는 어떤 걸 입증하냐면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고 입증을 하고, 그러면 을은 지금 착오를 했는데 갑의 입장에서,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하기를 원해요, 취소 안 하기를 원해요? 안 하기를 원하죠. 6천만 원짜리 8천 원에 파니까. 갑의 입장에서 취소를 원하지 않죠. 그러면 착오자는 얘고 착오자의 상대방은 갑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무조건 착오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인이 착오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인도 착오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어쨌든 착오한 사람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럼 이 착오자는 취소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그럼 얘는 뭐를 입증해라? 내용의 중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근데 착오자의 상대방인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기를 원해요, 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지 않기를 원하죠. 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요? 유효를 주장하고 싶다. 따라서 갑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효 주장자, 착오자의 상대방,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게 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얘는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을 입증해라. 그럼 취소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를 입증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을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중요 부분인데 왜 내 조심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제대로 왜 확인을 안 해봤느냐. 계약서에 번지수 다 썼는데 왜 직접 안 가봤느냐 그거예요. 따라서 얘한테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자, 그래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가 진다, 착오자의 상대방이 진다. 착오자가 진다. 다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뭐를 입증해요? 지가 착오했으니까 취소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를 입증해요?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중요 부분이니까 나는 착오했고 난 취소하고 싶다.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요 부분을 입증하고, 착오자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착오를 안 했죠? 얘는 착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이 취소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효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효를 주장하고 싶다는 말은 취소를 막겠다는 얘기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를 입증하란 말이에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라. 자, 그래서 109조 1항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09조 1항 단서에서 그러나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서 입증 책임을 분배를 시킨 겁니다. 착오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률행위 내용의 주요 부분을 입증하라. 그런데 착오로 취소하는 걸 취소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단서로 나눈 거예요. 아, 본문 단서로 나누면 원칙과 예외라면서요. 원칙과 예외도 있고 입증 책임 때문에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한숨 나와요? 아니죠? 자, 결론은 뭐예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진다? 착오자의 상대방이 진다. 착오자의 상대방은 취소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럼 유효 주장자가 진다. 그래도 되죠? 또는 법률 행위의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취소를 원하는 자예요.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시험지를 낼 때에는 출제자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뭐 어거지로 외워야 되겠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어쨌든 얘는 취소를 원하는 거고 쟤는 취소를 원하지 않는 거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착오자의 상대방.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그러면 X.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착오자의 상대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해도 되고,
법률 행위의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라고 해도 되고, 차고자를 달리 표현해서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을 저지시키려는 자라고 해도 되고, 제가 표현하지 않은 다른 표현들로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은 이거예요. 취소하는 자, 차고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 차고자의 상대방은 취소 원하지 않는 사람. 착오를 안 했으니까. 아시겠죠? 네. 들어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자꾸 들으시면 돼요. 네. 따라서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고요? 차고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사례 형태로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지문해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또는 을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착오 효과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그러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취소하게 되면 뒤에 가서 취소, 무효와 취소해서 공부할 텐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권리 의무가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무효니까 공식 부당이득 반환하는 겁니다. 서로 가진 거 전부 돌려줘요. 부당이득 반환. 자, 근데 소급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거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그럼 무효가 되니까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똑같아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전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럼 선의 그러면 몇 가지 떠오른다고요? 3가지. 어떤 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두 번째,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하기를 판단하고, 세 번째,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제3자 그러면 2가지 떠오르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뭐를 기초로?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착오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사기 강박 들어가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다 똑같아요. 비진의 표시 들어가면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죠? 당사자는 포괄 승계인 이외자로서 비진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을 해버렸어요. 자, 아까 그 장신상의 사건에서 보시면 상대방, 매도인이 매수인이 착오한 걸 알면서 이용을 했어요. 이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중과실이 설령 있더라도,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잖아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용을 했다면 이건 양아치인 거죠. 그죠? 네. 상대방이 착오한 걸 알면서 그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설령 착오한 사람이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취소 못하지만 중과실이 있더라도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해도 되는 것이다. 그 이용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타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착오와 사기예요. 하나의 사건이 착오에도 걸리고 사기에도 걸려요. 하나의 사건이. 그럼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되느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야 되느냐, 두 요건을 다 같이 갖췄다면. 그래서 두 개가 뭐 한다 그래요? 경합한다 그래요. 경합한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으로 경합합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도 좋고, 사기 요건을 갖춘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하는 겁니다. 착오와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은 우리 뒤에 가서 다시 볼 것이고요. 착오와 해제입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갑이 아파트를 팔아요. 분양을 했어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분양을 받았어요.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넣지를 못해요. 그러면 채무 뭐가 되죠? 불이행이 돼버리죠. 이쪽에서 채무 불이행이 되면 상대방, 이 매도인 측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권이 발생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못 넣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약금 몰취당합니다. 계약금 띄고. 그럼 얘는 이제 계약금 뜯기는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이 경우에 을이 다시 착오를 했음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기가 중도금 못 내가지고 채무 불이행해서 해제 당하고 손해배상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해제가 됐으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소급해서 실효된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 자기가 내용에 쭝이다 라고 해서 착오했음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계약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당 이득의 반환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 몰취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해제로 소멸된 법률행위라도 다시 착오의 요건을 갖춰서 주장한다면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와 해제는 두 개가 다 중첩적으로 경합합니다. 이미 해제로 소멸된 법률행위라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어딜 보시면 70페이지에 해제와 취소 나와 있죠? 매매계약의 해제 후라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거기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70페이지 뭐 나왔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렇게 나와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110조 1항에 보시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2항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1항과 2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문 지금 보셨는데. 1항과 2항은 일단 2항이 길지요. 1항이 짧고요. 근데 1항과 2항은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나누겠죠. 같으면 뭐 하려고 나누겠어요? 그럼 1항과 2항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그거죠. 응? 제3자가 있는 거하고 제3자가 없는 거하고 그렇죠.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기나 강박을 1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기나 강박을 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 중에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사기나 강박을 치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나 강박을 하든지 즉 당사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에요. 근데 2항은 뭐냐면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친 거예요.
구별이 됩니까? 그 2랑은 2명만 나와요. 등장인물이. 근데 2항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한 거예요. 1항은 지그들끼리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한 경우. 자, 칠판 보시죠. 지금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기망행위를 해요. 기망행위를 한다는 말은 기만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법에서는 기망이라 그래요. 기망.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피기망자. 그러면 을은 기망행위자예요. 기망행위자. 기망행위를 한 사람. 얘가 사기꾼이에요. 얘가 사기꾼. 갑은 사기를 당한 사람. 그래서 기망행위를 해서 갑에게는 착오가 발생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그거죠. 또는 을이 갑에게 강박을 해요. 강박. 협박을 해요. 그래서 갑이 쫄아요.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망이나 강박은 강한 협박이라고 그랬죠? 강한 협박인데 강한 협박. 강박은 뭐 하는 게 강박이에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게 강박이에요. 기망은 속이는 거라 그랬죠? 한자 그대로 보면 속일 기예요. 속일 망이고 속이는 건데 속여서 어떻게 해요? 착오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망을 통해서 착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착오를 기망행위를 통해서 착오를 유지, 강화시켜도 기망이 됩니다. 공포심이 없는 걸 생기게 해도 강박이지만 이미 있는 공포심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도 강박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취소할 수 있다. 누가요? 갑이. 그래서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된다.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가 돼요. 그러면 기망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기망행위자, 피기망자지만 강박을 했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강박행위자, 쟤는 피강박자. 피기망자나 피강박자가 기망행위자나 강박행위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거죠. 이게 110조 1항입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110조 1항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그 당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기망자나 피강박자가. 자, 여기서 기망이나 강박이라는 것은 기망행위가 뭐라 그랬죠? 착오를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 강박은 뭐예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 근데 유지 강화시키는 것도 강박에 해당한다 그랬죠? 문제는 기망을 통해서 화살표, 착오가 나오고 착오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개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2단의 고의. 다시 말하면 기망이나 강박은 2단계의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왜 2단계냐면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이르게 하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얘가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게 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거짓말했다고 무조건 사기는 아니잖아요. 만우절날 거짓말했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 뭐예요? 어디에요? 119에 전화해서 불렀다고. 불 안 났는데. 거짓말했죠? 사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왜 2단의 고의가 없잖아요. 자, 이 기망이나 강박 행위는요. 2단의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과실에 의해서는 기망이나 강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실은 안 돼요.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거짓말인지 모르고 실수로 잘못 알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개발되지 않는 지역인데 개발 지역에 포함시켜서 지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개발 지역에 포함해서 지도를 잘못 그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를 들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물건을 소개해줘서 매수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기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뭐니까? 과실에 의한 거니까. 일부러 했어야 돼. 일부러. 고의. 그 다음에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위법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하거나 강력하게 협박을 한다. 이게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일 때 가능한데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위법 사례예요. 원래 5만 원짜리인데 판매 시작 30분 전에 원래 10시부터 판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9시 30분에 요 5만 원짜리를 100만 원 이렇게 팬티 한 장에 1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무슨 팬티 한 장에 100만 원이야? 그랬는데 원래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비싸게 팔다가 갑자기 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세일 들어갑니다. 100만 원짜리 5만 원에 팔겠습니다. 선착순 100명. 그럼 막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날아다니죠.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변칙 세일이다. 이런 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또 부정한 이익의 취득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다. 이건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다. 요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정당한 권리 행사 이렇게 정당한이라는 말을 넣어요. 그럼 마치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얘는 위법한 기망이고 얘는 위법한 강박이에요. 이해되셔요? 네.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근데 위법하지 않은 기망이나 강박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가를 묵비한다. 또 다소간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허위고지했다. 이건 위법하지 않은 기망이에요. 시가를 묵비했다는 말은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가 얼마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각자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교환 계약을 해요. 한쪽은 토지를 팔고 한쪽은 건물을 파는데 시세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이익되도록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다소간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해도 평당 1,000만 원인데 시세가 여긴 평당 1,200까지 됩니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또 많이 나오는데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상품의 선전 광고예요. 뭐냐면 건물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20% 보장 이렇게 광고를 해서 건물을 분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는 그냥 2%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예? 그럼 이건 과장 분양 광고잖아요. 이거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판례는. 장사하는 사람이 뻥을 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봐봐요. 순금 골라잡아 순금 반지 5,000원. 순금으로 된 반지를 5,000원에 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예?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모조품. 근데 골라잡아 순금 반지라고 버젓이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기죠. 네. 전국 예? 최고의 강사진. 빤히 아는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위법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에 속지 말자. 예? 합격자 수 1위.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참 그래요. 살다 보면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 사기를 안 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중개사를 한단 말이에요. 중개사를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내가 좋은 투자 물건을 좀 사고 싶소. 이거 사세요. 이거 사시면 100% 5년 안에 2배 띱니다. 내가 자신할게요. 이러면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투자 물건 좀 사주러 왔는데 그래. 이거 여기가 좀 가능성은 있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많이 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주 진솔해요. 그럼 당신한테 한번 맡겨보겠어. 그러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거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위법하다면 다 잡혀 들어가요. 다 잡혀. 아니, 길에서도 그러잖아요. 길에서도 그렇고, 광고 문구에 그렇고, 전국 최저가 세일 있잖아요. 최저가 세일. 전국 최저가. 봤냐고요. 전국 다 비교해봤냐고요. 그죠? 그래도 괜찮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근데 이제 학력을 허위 위조해가지고, 최고의 교수진, 무슨 학교 어디 나왔다. 이렇게 했다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건 속인 거잖아요. 그런 건 위법한 거예요. 따라서 두루뭉실하게 긴지 아닌지 그렇다면 전국 최고의 강사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위법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